이제는 각계 후보를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인터뷰도 많이 하시고 정치권에 발도 넓으시기 때문에 여쭤보면은 먼저 구혜영 선배 같은 경우에는 추미애 의원 하면은 본인한테 기억되는 이미지 같은 게 좀 있습니까? 많이 알려지기로는 추장군, 추다르크, 그다음에 뭐 저 개인적으로는 무소의 뿔. 무소의 뿔. 네. 뭐 다 일맥상통하는데요. 조금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뭐 추다르크는 다들 아실 거예요. 1995년에 DJ가 이제 영국에서 돌아오셨을 때 영입이 됐을 때 대구 가서 내가 이제 그 잔다르크 유세단을 이끌어 가지고 그때부터 추다르크라고 불렸었죠. 그렇습니다. 그랬고 실제로 뭐 DJ하고 그때 96년에 영입이 돼가지고 지역구 배정할 때 그때 당시 광진구가 새로 생긴 구였어요. 보통 그때 여성들이 전국구라고 했죠. 그때는 많이 했는데 네. 김대중 대통령 총재 앞에서 저는 지역구 하겠습니다. 수도권이 아니라 서울을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이제 도전하면서 그 추다르크 이미지를 더 이제 굳히게 됐죠. 그다음에 추장군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판사 아이덴티티가 상당히 강하신 아, 분이에요. 판사 정체성이 예. 강하다. 그러니까 원칙과 상식, 어떤 규범형 정치인이라고 하나요? 이걸 벗어나면 이 어떤 정치공학이나 어떠한 고려도 용납하지 않는. 야,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2018년 지방선거 때 당대표 시절이었죠. 그때 기억나는 게 뭐냐면 지방선거 그때 민주당이 압승했을 때인데 그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10곳인가 11곳을 치렀어요. 그 얼마나 많은 민원이 들어오겠습니까? 양개파에서. 그때는 또 친문이 주류였는데 네. 흔들리지 않고 거의 대부분의 지역구 후보들을 원외로 내세웠어요. 원외로. 그래서 지금 국무총리실 비서관 하고 있는 이우삼 비서관, 그다음에 부산의 당시에 윤준호 지역위원장, 뭐 이규희 그 충청도에 계셨던, 그러니까 굉장히 낯선 이름들의 원외 출신들을 다 이제 다 조사를 통해 가지고 후보로 발탁을 해서 또 많이 당선을 시켰죠. 야. 뭐 이런 것도 있고, 다만 이 무소의 뿔에서 또 이렇게 반대되는 이미지도 있죠. 당대표 되시자마자 기억나실 거예요. 전두환 전 대통령 만나러 간다고 해가지고 전 언론이 대서특필한 적이 있고 네. 통합 행보로. 그다음에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당대표였는데 이선 후퇴를 주장을 해가지고 또 한바탕 당이 뒤집혔어요. 탄핵을 해야 되는데 왜 이선 후퇴냐 해서 출구를 열어줘야 된다. 뭐 이런 과정들. 그다음에 노동법,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노동법도 사실은 그때 13년 동안 무고한 법이었는데 이걸 중지안을 내서 통과를 시킨 거예요. 그 산별 노조의 교섭권을 창구 단일화로 할 것이냐, 다 교섭권을 줄 것이냐. 그 사이에서 핑퐁이 오가고 막 이랬었는데 결국은 중지안을 냈죠.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보장을 하되 대신에 산별 노조의 교섭권은 창구 단일화로 해야 된다. 이 범위를 너무 넓히면 혼란스럽다. 이런 식으로 중지안을 내는데 이 역시 그 추미애 의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원칙을 지키는 어떤 아이덴티티.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보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남성 정치인들은 통제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죠. 이거 상당히 이제 이 기득권적 시각도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 그런 네. 부분도 있죠. 그래서 좀 저는 추장군, 추다르크 여러 가지 그게 많은데 저는 무소의 뿔 뭐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판사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1985년에 춘천지법에 계실 때 그때가 얼마나 그때 전두환 정권의 공안 통치가 난리였던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건대 항쟁으로 1,000명이 넘는 대학생들이 구속이 되고 400명 넘는 대학생들이 기소가 됐었어요. 그래서 전국 법원에 예를 들어서 난소공부터 시작해가지고 리영희 선생 책까지 다 압수수색을 했어요. 완전히 불온서적화를 해가지고. 네. 그때 춘천지법 판사였는데 유일하게 춘천지법 판사였던 추미애 판사만 기각을 시켜버렸어요. 이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짓이다. 네. 그래서 이제 완전 찍히고 그때부터 이제 아주 까다롭고 원칙에 아주 민감하고 이제 그런 인물로. 그러니까요. 예, 네. 예, 그렇게 됐죠. 지금 말씀 들어보면 판사 시절부터 나중에 이제 당직 국회의원이 되고 고위 당직을 맡을 때까지 이어지는 흐름 자체가 굉장히 원리 원칙에 철두철미한 사람이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실제로 사석에서 만나도 그렇지 않아요. 사석은 좀 어떻습니까? 사석에서는 이제 그 추미애 지금 후보 같은 경우가 항상 운동화를 신고 다녀요. 그게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삼보일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관절이 거의 엉망이에요. 그래서 구두를 못 신고
짧은 거리도 운동화를 이제 신고 다니시면서 그러다 보니까 걸음을 천천히 걷잖아요. 같이 밥 먹고 오면. 네. 그 얘기 들어보면 정이 되게 많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 정치판이라는 아사리판 힘든 판에서 살아남기 위한 그 페르소나와 본인이 보여지는 이 페르소나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거리가 상당히 있는 좀 그런 정신이다. 어쨌든 간에 추미애 이 후보가 가장 각인된 사건이라고 한다면은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했던 일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특히나 문재인 정부의 세 번째 법무부 장관으로 윤석열과 크게 격돌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이분이 이제 법무부 장관 이제 사임하기 직전에 이제 사임하기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인터뷰를 했는데요. 당시 저희 신문에 나갔던 제목이 내가 사퇴하면 윤석열도 사퇴할 줄 알았다. 그때 이제 추 장관하고 인터뷰한 것이 뭐 그 이후에 뭐 인터뷰하고 와서 또 전화 통화하고 막 이러면 또 통 합치면 6-7시간은 될 거예요. 정말 보충 설명까지 들은 거 합치면 네, 그때 정말 인터뷰를 길게 했고 그랬는데 근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사퇴하면 윤석열도 사퇴할 줄 알았다. 이렇게 나갔는데 이제 인터뷰 내용 중에 그런 거였거든요. 본인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한테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재가서를 드리면서 그 자리에서 사의를 표명을 했다. 내가 사의를 표명을 하고 사직을 하면 윤 총장도 책임감을 느끼고 둘이 뭐 아우다웅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전국이 막 시끄러웠으니까 그만둘 줄 알았다라고 했지만 제가 이제 그 이후에 대통령을 지척에서 보좌한 분한테 들은 이야기는 좀 다르더라고요. 내막을 좀 확인해 보니. 네, 내막을 확인해 보. 지금 뭐 제가 듣기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 뭐 여러 기록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해요. 대통령 재임 중에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이 이야기도 있다고는 들었는데 정확한 거는 아닙니다. 제가 들은 거는 그 당시에 이제 추윤 갈등이 굉장히 심각했잖아요. 심각한데 뭐였냐면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좀 이렇게 좀 잡으려고 했지만 이게 좀 번번이 자꾸 어긋났어요. 제대로 된 게 없었단 말이에요. 징계한 2번에 걸쳐서 다 이게 법원에서 안 된다고 윤석열 총장 손을 들어주고 뭐 이랬잖아요. 그다음에 뭐 대거 압수수색한 것도 나온 게 아무것도 없고 뭐 이랬는데 그 당시 대통령실의 입장은 뭐였냐면 추미애 장관이 뭐 시도하는 건 좋은데 좀 기다려라. 거기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이제 법률가 출신들이잖아요. 이게 문제될 게 없는지 우리가 좀 검토한 후에 안 그러면 되치기를 당하니까 확실하게 잡자. 그렇게 거면. 했는데 추 장관이 성격이 급하신지 이거를 언론에 바로 알린 거예요. 그러면서 되치기를 계속 당하니까 그 당시에 민주당 지지율도 엄청 떨어지고 대통령 지지도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빨리 경질해라, 사퇴하게 해라 이런 게 이제 청와대에 계속 얘기가 요구가 올라왔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대통령께서도 추미애 장관한테 나한테 이거 보고하러 올 때 스스로 사의를 밝히도록 그런 모양새로 해라. 그리고 정치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치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모양새 좋게 나가야 된다. 그러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룬 성과 이런 걸 우리가 예쁘게 만들어 놓고 그거를 갖다가 기자실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설명하고 이제 사퇴하는 걸로 이렇게 모양새 있게 하자라고 이제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노영민 비서실장이 추미애 장관한테 전화를 해서 대통령 뜻을 전달을 했는데 그 당시에 추미애 장관은 제가 알기로는 실장님이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왜냐하면 노영민 실장이 추미애 장관을 법무부 장관으로 추천하신 분이거든요. 실장님께서 저를 보호해 주셔야지 실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한테 보고하러 청와대에 온 날 추미애 장관은 끝까지 본인이 사퇴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사의를 표명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 입에서 지금 사의를 표명하지 않으시면 경질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후문을 들어봤을 때는 그렇다. 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뭐 막다른 골목에 처한 추미애 장관이 그러면 사의를 표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러면 지금 기자실에 들러서 우리가 만든 예쁜 문구도 있어. 예쁜이란 표현은 안 하셨겠지만 추 장관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글이 있으니 이걸 보시고 뭐 본인 뜻에 따라서 가감을 해서 더 얹든지 빼든지 해서
그 설명을 하시고 모양새 좋게 그 사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추 장관이 안 갔죠. 그리 안 가고 그냥 퇴근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약간 실종된 것처럼 그렇게 됐다가 나중에 사표를 그래서 사표 그 이게 추 장관이 그만둔다라고 발표가 된 시점하고 실질적으로 사표를 낸 시점하고 이 텀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게 있고요. 굉장히 듣다 보니까 근데 전 듣다 보니까 좀 헷갈리는 건 어떤 거냐면은 좀 추미애 후보가 전통적인 당원들 기반에 당심의 지지를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럼 제가 기자로서 접근을 해보면은 개파적 구도에 설명을 하다 보면은 아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의 어떻게 보면 이견 같은 것들이 있었다는 설명을 박지원 선배 해주셨는데 과연 전통 당심이 추미애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는 그럼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거든요. 어떤 구조에서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일단은 그 추미애라는 정치인이 포션이 독특해요. 이게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그러니까 네.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에서 장관까지 하고 문재인 정권에서 또 당대표도 하고 그리고 지금 그렇게 보면 이렇게 굳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 측하고 가까울 이유가 그때는 없었는데 없죠. 네. 저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민주당 지지층의 특성이라는 게 굉장히 이 어떤 이른바 빠보다 싫은 이유에 대해서 더 이제 민감한 지지층인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보면. 근데 이제 추미애 의원이 이렇게 쭉 걸어온 그런 인생 행로가 보면 원칙에 대한 기본적인 그 타협 없는 자세, 일관성 이런 것들이 하필이면 그때 그 시기에 그 사건에 관철이 된 게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하고도 굉장히 가까워진 계기가 2018년 당대표 할 때 사실은 그때 당시 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이 지금의 모든 비명 반명의 근원이었거든요. 전해철 후보하고 이재명 세게 붙었는데 그때 당시에 친문 계파가 주류였는데 이재명 후보를 경기지사 후보로 내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온갖 의혹들 때문에. 근데 당내에 그때 그 추미애 대표가 조사를 다 하라 그랬어요. 후보 자격 문제 없다. 그걸 붙인 거죠. 당선된 거죠. 그러니까 그때 추미애 대표가 경선에 포함을 안 시켰으면 이재명 대표의 오늘이 있었을까? 없었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때 하필 그때 그 사람들이 그 사건에서 추미애 대표가 조정하고 관리하는 그 자리에서 있었던 인연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식으로 따져보면.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원칙적인 부분에 대한 이 존중 이런 네. 것들이 민주당 지지층들이 계속 이 분화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이 민주당 지지층들은 계속 변화해 왔잖아요. 주류가.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보면 떨어져 나가는 그런 거였지만 그 과정에서 보면 친문이 친명으로 가고 친노가 친문으로 가고 친문이 친명으로 가는 그 과정이 계속 굉장히 중첩이 많이 돼 있어요. 주류만 바뀌다 뿐이지. 그 과정을 잘 타고 관리를 잘 해오지 않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찌됐든 그 지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됐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떨어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그 국정 운영을 잘했다면 이렇게 이상한 짓을 계속하지 않고 정말 국정 운영을 잘했다면 저는 추미애 의원은 소생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윤석열이 워낙 못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윤석열이랑 그 대립을 세게 했던 다시 한번 추미애 후보가 부각되는 그렇죠. 효과. 역시 추미애 의원의 말이 맞았다. 검찰 개혁 정말 필요하고 그때 정말로 했어야 됐다. 그 특수통 정말 문제 있다. 추미애 의원 말이 진짜 맞. 이제 와서 보니까 맞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못하면서 반사이익을 많이 받은 그런 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저는 하나 더 구혜영 선배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사실 김대중 대통령이 예전에 95년도에 이제 정치인들을 신진 정치인들을 발굴했을 때 테크노크라트들 많이 영입했죠. 그리고 멤버들 되게 화려한데 당시에 보면은 뭐 흔히들 얘기하는 뭐 이렇게 추미애, 정동영, 뭐 신기남 이런 사람뿐만 아니고 김민석도 그때 껴 있잖아요. 네네. 그 최근에 보면 그 정치 구조 안에서 추미애 그 후보가 김민석 총리하고 좀 어떤 관계인지가 상당히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추미애 대표 시절에 아주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사석에서. 김민석 총리 그때 당시는 야인으로 돌고 있었던 시절에 굉장히 그 김민석
이라는 정치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같이 영입됐었을 때 정말 똑똑하고 그러니까 네. 라이트하고 그 시선에 머물러 있는데 제가 어쩌다가 저렇게 됐나라는 그런 그게 되게 강했다고 해요. 그래서 많이 중용을 했죠. 그죠? 그렇죠. 네. 민주연구원장도 나중에 맡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추미애 그 의원이 김민석 그 총리의 재기를 돕는 과정에서 이제 힘을 많이 썼다고 하는데 뭐 지금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사이로 여전히 관계 자체는 원만해 보이는데 의견 교환을 뭐 하고 지낸다고는 알고 있으나 두 분이 뭐 어떻게 하고 지내는지는 최근에 확인해 보지는 않았으나 네. 지금 이제 추미애 의원이 이 중앙 현안 이슈에 대해서 좀 세게 얘기를 안 하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뭐 이 선거 과정에서 좀 또 드러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관심 있고 주목된다는 말씀을 드리고